이광재 끝내주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인도에를 갔었는데요. 공항에 가보니까 많은 인도 분들이 저한테 사진 찍자고 또 한국 사람들한테 그런 걸 보고 굉장히 놀랬고 여성분들한테 찾아가가지고서는 화장품 뭐 써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보고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긴 일어나고 있는 거구나. 특히 한국에 대한 매력이 높아지는데 특히 그 세계 여성들이 한국의 화장품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와중에 한국의 화장품, 한국의 뷰티 산업의 새로운 수출 구조,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있는 회사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우리가 누리하우스의 백아람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누리하우스의 백아람이라고 네, 합니다. 백아람 대표님, 이 백아람 대표 그 회사를 간단하게 소개한다면 어떤 회사죠? 저희는 뷰티를 중심으로 한 한국의 산업들이 네. 해외로 나가는 데 필요한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 설립되었는데요. 네. 그 도움을 주는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이제 소셜미디어 상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크리에이터들을 동원하는 일을 효율화시키는 것에서 찾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에게 크리에이터 동원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면서 실제적으로 유통과 어떤 투자와 여러 가지 이제 실용적인 문제들까지 같이 도움을 드리고 있는 이제 회사입니다. 근데 먼저 이제 좀 질문을 쪼개보면 우리나라 이 뷰티의 가능성? 현실? 이건 현재 어떤 상태인가요? 제가 이제 뷰티 산업에 한 15년간 종사를 해왔고요. 15년, 네. 이제 그동안 쭉 변화의 추이를 지켜봤을 때 사실 앞으로 한 5년 이상은 더욱더 강세를 보이고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왜냐하면 사실 K-팝과 한국 문화의 어떤 확대와도 궤를 같이 하는데요. 네네. 지금 이제 막 20대 혹은 30대에 접어든 젊은 세대들이 뷰티의 습관이 이제 한국산 제품들로 형성되고 있고 또 그 한국의 뷰티를 기반으로 하는 많은 리테일과 어떤 현지 파트너들이 이제 이미 하나의 밸류체인을 구축한 상태여서요. 그럼 소비자들이 찾고 또 그들에게 공급하는 다양한 공급망이 구축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국가가 이거를 넘어서기 쉽지 않을 거라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동안 몇십 년에 걸쳐서 구축된 어떤 제조 역량과 또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미감과 트렌드 세터적인 요소들이 결합돼서 사실 이 영역에서는 좀 중장기적인 전망이 굉장히 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K-뷰티 화장품 이러면은 어쨌든 앞으로 전망은 밝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브랜드들이 매출의 30% 이상을 이제 광고비로 쓰는데 이런 부분에서 광고비도 줄여주고 그다음에 크리에이터를 통해서 좀 더 좀 정확하게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이 회사의 강점인가요? 어떤가요? 네, 저희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 문제의식은 사실 그 영역에 있는데요. 예. 사실 그 개별 브랜드들이 이제 한국에만 한 3만 개가 넘는 브랜드가 있고, 화장품이 3만 개나 있어요? 네, 그 모든 브랜드가 다 해외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해외 시장을 진출하는 데 있어서 그 온라인 환경을 장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예.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흥행을 시키거나 혹은 크리에이터라고 불리는 그 인플루엔서 집단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곳에서 굉장한 정보 비대칭이 발생합니다. 네. 왜냐하면 개별 기업들은 서로 간의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크리에이터들 사이에서 이제 다양한 인터랙션들이 일어나는데 사실상 이제 그 기업들 간의 교류가 없다 보니까 이게 효율적이지 못한 마케팅비 지출의 문제로 이제 궤를 같이 하고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 경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경쟁 요소가 개입되면서 마케팅비가 지출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그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대형 회사들이 쌓는 데이터와 이제 막 진입하는 신규 회사들이 쌓는 그 온라인 데이터가 굉장히 규모 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여기서 쌓인 인사이트들이 휘발되고 특정 회사한테 몰리다 보니까 사실 여기서 이제 빈부격차도 굉장히 심해지고 또 이제 다양한 어떤 성장 역량이 저해되는 것을 제가 좀 오랫동안 지켜봐 왔습니다. 그러면 좀 쉽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그러니까 제가 A라는 화장품을 만들었어요. 네. 과거에는 어떻게 판매를 했는데 이 누리하우스는 어떻게 이거를 판매를 한다. 이렇게 좀 단순하게 비교하면 어떤가요? 네, 이제 정말 10년 전의 과거를 말씀드리면 이제 화장품 브랜드가 이제 시장에 나오면 네. 많은 연예인들이나 대규모 TV 광고나 연예인들이나 대규모 TV 광고. 네, 그런 매스미디어를 통한 어떤
그 홍보를 진행을 하고요. 네. 그거에 걸쳐서 한 3에서 4년, 막 길게는 5년 이상에 걸친 그 유통망 구축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화장품 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긴 호흡으로 구축해야 되는 광고를 하고 네. 연예인 그분들이랑 광고하고 그다음에 유통망 구축하고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영업망도 조직하고 이런 네. 식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성장한 조직들이 이제 전통 화장품 회사들이었다면 네. 이제 요즘 화장품 회사들은 그 소셜 미디어를 통한 무차별적인 글로벌 홍보가 진행이 되고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거기서 인지도를 얻은 기업들이 정말 수십 개 국가로부터 이 국가에 진출하도록 하는 요청을 받기도 하고 또 다양한 온라인 채널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는 사실은 작년에 1, 20억 했던 회사가 갑자기 500억, 1000억을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정말 그 회사의 성장 속도가 무섭게 그 이렇게 발생하는 것을 좀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20억 나는 회사가 500억이 나는 거는 그걸 좀 더 설명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네,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 신생 브랜드더라도 네. 뭐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이나 이런 소셜 미디어 상에서 네. 이 브랜드가 굉장히 좋다라는 바이럴이 나는 순간 네. 온라인 채널에서 판매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거기서 이 브랜드를 인지한 다양한 국가의 리테일 파트너들이나 여러 바이어들이 이 브랜드를 찾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브랜드가 많은 제품들을 전 세계 뭐 몇십 개 국가에 한 번에 수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파급 효과가 생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소셜 미디어 상의 바이럴이 온라인 판매뿐만이 아니라 무역 확장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다 보니 네. 이제 이것에 이제 감이 좋은 브랜드들은 굉장히 많은 예산과 이제 리소스를 투입하고 있고요. 이제 여전히 전통 방식에 좀 매여 있는 브랜드들은 이 현상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과거에는 전통적인 뭐 TV 광고나 이런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이제 이런 광고 막대한 광고비를 유명인을 통해서 썼다면 일종의 이제 인플루언서나 그럼 크리에이터 크리에이터 네.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함께 해가지고 결국은 시장을 전 세계로 확대한다 이런 얘기네, 그죠? 네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인플루언서 마케팅 회사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루엔서 마케팅 회사들이 갖는 정말 큰 역할이 있는데요. 이제 보통의 경우는 단순 중개에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예. 이제 크리에이터들을 평가하는 지표도 이제 이들이 가진 뭐 구독자 수라든가 뭐 이들의 컨텐츠의 어떤 결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서는 이제 연계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데요. 저희는 사실은 그 기반이 되는 데이터를 쌓는 일에 되게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집중하는 영역들은 그런 특정 크리에이터 계정을 보고 이 계정이 어떤 정도의 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분석하는 인덱스를 좀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사실 모수가 필요한데 저희가 작년 한 해 동안 한 400여 개의 기업들, 그러니까 대기업부터 이제 신생 기업까지 아우르는 어떤 브랜드들과 협업을 하고 또 그들이 크리에이터를 활용하는 어떤 케이스를 해서 10만 건 단위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향성이 보이더라고요. 예, 어떤 경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단순히 구독자 수가 많다고 해서 파급력이 있진 않고요. 예. 그리고 이제 어떤 계정에 한 번 노출되어 있는 것보다 일정 주기로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이 충성도가 되게 중요해요. 있는데. 네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언어나 지역이나 이런 그 크리에이터들이 갖고 있는 그 뒷단의 어떤 기반 데이터들이 잘 결합돼야지만 시너지가 난다. 약간 이런 경우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크리에이터 분들 중에 뭐 남미 지역에 이제 구독자를 갖고 있는 분들이 카를로스. 많이, 네, 예를 들면 그런 브라질에? 개념이신 예,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사실 한국에 살면서 이제 작년에 신생 브랜드 하나를 같이 막 뛰었었거든요. 예. 근데 그 브랜드가 1년 만에 막 300억 이상의 매출이 되는 브랜드로 성장한 거를 저희가 눈으로 직관을 하면서 아, 이게 정말 미디어 전략, 소위 말해 이제 소셜 미디어 상에서 크리에이터들과 협업하는 미디어 전략을 얼마나 잘 짜는지가 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패를 가른다라는 거를 너무나 이제 깊이 공감을 하고 있어서 네, 이런 부분들을 더 깊이 파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럼 이 그 크리에이터가 과연 이 제품에 맞는 것인지, 이 크리에이터가 구독자 수가 있는데 과연 이게 적합하게 이게 타겟팅해서 매출까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결국 데이터나 이게 상당 부분 뭔가 이게 분석 틀이 있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AI 에이전트가 활성화되면서 되게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제가 한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도구가 예. 사실은 많이 없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의 마케터들이나 기업 관계자들이 엑셀로 그런 데이터를 관리하고 일정 좀 예를 들면
들면 주 단위나 월 단위로 이제 그런 것들을 트래킹하면서 아, 여기다 이만큼의 예산을 썼더니 뭐 우리 온라인 채널에서 이만큼의 매출이 나왔다. 혹은 이 정도의 바이어 문의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되게 연결성이 느슨한 어떤 인과관계를 트래킹해 왔었는데요. 네네. 근데 요즘에는 사실은 이제 그 특정 브랜드들이 특정 시장에 진입할 때 그 시장에서 예를 들면 우리 브랜드를 좋아할 만한 모집단을 사실은 이제 AI를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그 특정 짓고요. 이제 그들을 아하. 다 대규모로 동원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렸습니다. 아하, AI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그냥 특정한 뭐 인턴이 됐든 마케팅 담당자가 본인들이 이제 소셜미디어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의 계정을 보거나 컨텐츠를 보고 아, 이들이 우리 브랜드와 맞을지 안 맞을지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촉과 감으로 그 판단하는 영역이 지금은 이제 충분한 데이터 학습을 시킨 AI가 인간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런 어떤 분류들을 해내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요. 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 전송이나 커뮤니케이션상의 효율이 정말 하루가 다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거기서 저희가 동원 가능한 크리에이터들을 얼마나 빠르게 매칭시키고 그들을 활용할 수 있느냐. 사실 거기서 이제 많은 브랜드의 그런 글로벌 시장에서 성패가 갈릴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 우리 방송에서 그 소위 그 에이전틱 AI 나오면서 제미나이가 네. 조카한테 선물을 할 때도 조카의 나이나 성별이나 이걸 가지고 해서 나중에 가격 비교까지 해가지고 결국은 그 로봇이 구매하는 이런 세상이 올 거다. 네. 그 플랫폼. 네. 그러면 이런 제미나이보다 우리 그 느리하우스가 더 좋은 크리에이터를 선정할 수 있고 더 경쟁력이 있다. 이런 건 어떻게 앞으로 가져가죠? 네, 사실은 그 AI의 그런 역량 자체는 이제 그 제미나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런 그 모델들을 네. 저희는 활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네네. 고유 모델을 개발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하. 하지만 이제 그 AI를 활용하는 측면에 있어서 이제 기준을 잡고 어떤 활용 프로세스들을 개선해 나가는 거는 그 산업과 그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실제적인 데이터를 쌓아온 회사만이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역량으로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한국이라는 어떤 나라가 지금 굉장히 감사하게도 세계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좋은 기회를 얻었지만 소위 말해 이제 빅테크라고 하는 어떤 영역에서의 대규모 자금과 기술력이 필요한 영역의 주도권은 솔직히 이제 우리가 주도하지 못한 영역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술을 활용해서 특정 산업과 문화를 육성하고 더 확산하는 데 있어서의 효용 가치를 극대화하는 어떤 기술들은 우리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침 이제 지금 한국과 관련된 요소가 전 세계에서 굉장히 우호적인 이 반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이 기세를 힘입어서 한국을 좋아하는 어떤 세대와 사람들에게 우리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식의 방법론들을 개발해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면은 이런 화장품이 이제 하나 생겼어요. 네. 이걸 인도 시장을 늘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우선은 이제 그 구조적인 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제 그 시장에서 잠재적인 소비자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가격과 어떤 것을 구매 의향을 가지고 있나라는 건 이제 너무 전통적인 분석 방법이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은 당연히 완료했다는 전제하에서 그럼 이제 저희는 그럼 인도에서 구매 가능한 잠재적 소비자들이 이 제품에 대한 신뢰와 구매 의사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짜야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렇다면 실제로 저희가 인도에도 너무 많은 인구가 있고 또 언어 다변화도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편하게 이제 정보를 이제 그 확보 이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만한 그 표본이 되는 크리에이터들을 저희는 먼저 좀 분석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들을 가지고 그 크리에이터들이 가진 규모가 또 다양하게 있거든요. 네네. 준연예인급의 굉장히 파괴력 있는 분도 있지만 정말 동네에서 옆집 사는 사람 같이 네네. 정말 규모는 작지만 굉장히 친근한 메시지 줄 수 있는 이제 다양한 집단이 있는데 네. 사실 이들을 특정 카테고리의 뭐 특정 규모를 가진 사람들만 동원해서는 답이 없고요. 예, 예. 이걸 잘 믹스해서 대규모로 꾸준히 동원할 수 있는 그 전략을 짜는 게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게 그 양이 아닌 질 관리니까 결국은 어떤 크리에이터라고 하더라도 뭐 200만 구독자야. 그게 중요한 네, 게 네, 네. 아니고 10만 구독자인데 실제 판매까지 일으키는데 유효하게
그 사람을 찾아내고 컨텐츠를 만드는 거 이렇게 중요하겠네, 그죠? 네네. 그게 점점 더 그런 내러티브를 쌓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제 네. 과거 매스미디어 시절에는 사실은 불특정 다수에게 가장 임팩트 있는 단일 메시지를 내는 게 중요했다면 사실 요즘에는 그 조금만 더 이제 그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더 제대로 뾰족하게 다듬고 사실 그거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잘 카테고라이징해서 사실은 최적의 미디어 그 전략을 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십억을 쏟아부어도 안 될 일이 그냥 몇 천만 원만 쏟아부어도 되기도 하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거를 지속 반복한다고 매일 동일한 효과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비로소 이게 이제 컨텐츠에 기반한 서사의 시대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서사가 확산될 수 있는 어떤 그 핵심에는 크리에이터들의 어떤 협력 또 그들을 동원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저희가 이제 계속 집중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럼 크리에이터들을 이렇게 발굴하고 협력할 수 있고 타겟팅을 정해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알고리즘 같은 걸 가지고 있다. 그게 경쟁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자체 알고리즘을 가졌다고 하기에는 사실 저희가 굉장히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주장할 수는 없지만 네. 적어도 이거를 도와줄 수 있는 AI 에이전트들이 굉장히 많아진 입장에 그들을 가장 잘 훈련시키고 그걸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된 회사다 정도까지는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를 사용해서 이게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는 와 있다. 네. 예. 그럼 앞으로 경쟁 상대가 막 유튜브나 틱톡이나 이런 빅테크들이 우리가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빅테크 기업들은 저희가 경쟁이라고 말하지 못할 정도로 이미 너무 앞서 있고 사실 저희가 그들과 그걸 잘 활용해야 되는 입장인데요. 자, 한 가지 그 틈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 유튜브 뭐 틱톡 이런 소셜 미디어 채널들이 그 플랫폼 내에서의 그런 고도화는 당연히 이제 집중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그 서비스들을 이용하는 크리에이터들은 이제 사람이고 특정 플랫폼에 종속돼서 활동하지 않다 보니까 그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그들의 통합 데이터는 저희처럼 이렇게 한 발짝 물러선 회사들이 쌓기가 좋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그 플랫폼들과 협력하고 잘 상생할 수 있는 어떤 이 세컨 티어의 어떤 인프라 뭐 이런 정도로 저희를 정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건 어떤가요? 그러면 어떤 제품 구매를 일으킬 때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를 믿고 구매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럼 이 크리에이터를 어떻게 선정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네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크리에이터들을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 가장 기초적인 단계가 얼마나 많은 구독자를 보이고 있고 뭐 얼마나 컨텐츠를 감도 있게 잘 뽑느냐는 그냥 대외적으로 보이는 객관 지표 같은 거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제 거기서 바라봐야 될 게 그 크리에이터들이 브랜드나 자기가 좋아하는 제품을 대하는 태도라던가 이제 우리가 어떤 협력 의뢰를 했을 때 이걸 수행하는 어떤 성실도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계량화되기 어려운 다양한 지표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것들은 반복적으로 그들과 협업하고 협력하고 뭔가 검증해보지 않고서는 쌓을 수 없는 데이터긴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기존의 이 전통적인 매스미디어에 썼을 때 광고비하고 이 크리에이터와 협력을 해서 했을 때의 마케팅 비용 비교를 하면은 구체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요? 그 단위당 마케팅비는 현저히 낮아진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 시장에서 과거에 그 연예인, 그러니까 이제 10년, 20년 전 얘기죠. 이제 그때 당시에 뭐 정말 지상파 방송에 광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영화 같은데 협찬하면서 뭐 대형 사인회도 열고 이런 식의 이제 그 방법을 적용할 때 예. 사실은 그때 당시에 마케팅비로 써야 되는 돈들이 지금 단위로 치면 아마 수십억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는 사실은 지금은 단돈 몇 천만 원만 가지고도 충분히 뭐 온라인 마케팅을 고도화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특정 크리에이터들이나 인플루언서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제품을 알리거나 하는 일이 쉬워진 건 사실인데요. 네. 근데 여기서 또 다른 변수는 그때 당시는 한국과 인접 국가인 일본, 중국 정도만 바라보면 됐기 때문에 단위는 컸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메시지를 발신하는 지역 국가들이 한정돼 있어서 사실은 이제 좀 난이도 면에서 더 낮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지금은 뷰티 브랜드들이 대부분이지만 사실 거의 모든 산업이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네. 그 미디어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그 국가별 단위액은 그 적어지더라도 커버리지가 넓어져서 사실 쉽게 이렇게 더 가격이 낮아졌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겟팅하는 지역이 굉장히 확대됐기 때문에 그만큼 써야 되는 자원과 노력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전 세계 있습니다. 글로벌 네. 시장이 커졌으니까. 네. 그다음에 그 뉴욕 행사에서 그 5천 명이 오픈런을 했다는 그 기사가 많이 뜨던데요. 네.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된 거나 이 성과는 어때요? 저희가 이제 뉴욕에서 그런 행사를 기획했던 거는 사실 그 재작년에 한 당일 행사에서 이제 800명 정도가 모인 이벤트 성공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뉴욕에 그 이제 정부기관이죠. 이제 한국문화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제 그곳에서 감사하게도 그 문화원장님께서 그 뷰티 산업 또한 컨텐츠와 문화의 일부다라고 이제 좀 정의를 내리시면서 그런 파일럿 프로젝트를 저희랑 함께 했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어서 그럼 이번에는 규모를 키워보자라고 해서 이제 오래도록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간에 저희는 이제 브랜드를 선정하는 일도 미국에서 이미 유명한 큰 브랜드와 한 번도 미국 시장에 진입하지 않았던 신규 브랜드를 잘 섞어서 한 20개 브랜드를 이제 초청해서 데리고 갔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초청하는 크리에이터들도 단순히 뭐 소셜미디어에서 활동하는 분들만이 아니라 뭐 연예인급의 분들, 그리고 또 언론인들, 그리고 이제 뷰티 산업 관계자들, 뭐 잠재적 투자자들, 이렇게 이제 다양한 세그먼트 대상으로 저희가 초청 메시지를 보냈고요. 이제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라이빗 이벤트를 이틀 정도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제 굉장히 산업적으로 의미 있는 교류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이제 그들이 초청받아서 이곳에서 뭔가 참여한 내용이 이제 그들의 각기 다른 채널들에서 바이럴이 되면서 여기에 초청받지 못했던 일반인들이나 작은 규모의 크리에이터들이 왜 나는 안 불러줬냐라는 문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들을 한번 퍼블릭하게 오픈을 해보자라고 결심을 하고 딱 바로 이제 오픈을 했는데 제일 오래 기다린 분이 전날 11시부터 기다렸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오픈하는 시간이 다음날 10시였는데 밤 11시부터 기다려서 이제 줄을 섰고요. 하루 종일 그 뉴욕 한국문화원이 있는 블럭을 3면을 이제 아우르는 트래픽이 계속 발생을 한 것을 보고 이거는 일종의 그냥 단순 산업이 아니라 이게 문화 현상으로 봐도 되겠구나. 그만큼 이제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그 맨하탄 한가운데서도 이렇게 촉발될 만큼 굉장히 뛰어나구나라는 걸 경험할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뷰티 말고도 우리가 어떤 뭐 식품이 됐든지 제품이 됐든지 그런 부분으로 확장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나요? 어떤가요? 저는 이제 그렇게 믿고 있고요. 다만 이제 몇 가지 요소 중에 하나는 뷰티 산업이 그렇게까지 글로벌하게 확산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엔터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 산업을 지탱하는 생산 역량이, 제조 역량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고요. 예. 네, 뭐 제조 단가부터 시작해서 퀄리티 여러 면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인데 사실상 이제 푸드를 놓고 봤을 때는 제가 발견한 문제는 많이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네. 일단은 아직 그 글로벌한 고객들의 테이스트를 다 맞출 만큼 이게 다변화되지 못했고 예. 그리고 이제 유통기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제약 요건들이 그 다양한 거리를 이제 그 지역으로 확산되는데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삼양식품처럼 불닭볶음면 같은 좀 정말 뛰어난 성공 사례는 발생하지만 이제 중소기업들의 어떤 대다수의 성공 사례가 발생하기는 아직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러면서 저도 이제 뷰티 산업 이후로 또다시 뭔가 글로벌 흥행을 이끌 만한 산업군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또 논의와 고민은 좀 여러 업계 관계자들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삼양식품 같은 거 어떻게 성공하게 된 거예요? 저는 정말 뛰어난 컨텐츠의 힘과 컨텐츠 여러 가지 그 SCM적인 물류망이나 이런 공급망의 어떤 관리들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또 굉장히 큰 운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래서 사실 뷰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운의 요소가 충분히 따랐기 때문에 이게 네네.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기업들이 담대하게 이제 이 도전에 이제 뛰어들고 또 계속 도전을 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네, 무조건 좋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누리하우스는 그러니까 롱런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네. 이거는 뭐라고 경쟁력은 뭐라고 봐요? 저희를 가끔씩 이제 뷰티 회사냐 혹은 뷰티 마케팅 회사냐 네. 또 저희가 하는 영역도 투자 영역도 있거든요. 투자 회사냐 이제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제 저희는 그 크리에이터라는 집단을 새로운 직업 집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하. 네. 근데 이제 그 직업 집단으로 크리에이터를 바라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그 관점이 생기는데요. 전 세계에서 동일한 시기에
무차별적으로 발생한 직업인데요. 이제 그 직업이 갖는 특성이 같은 도구와 같은 스킬을 가지고 유사 수요를 가진 기업들에게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있는 크리에이터가 한국에 있는 기업이 남미에 있는 크리에이터와 일할 때의 공식과 중국에 있는 크리에이터와 일할 때 공식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같이 운동장에 일단 갔다는 네, 얘기고. 그러니까 네. 어떤 직업군도 전 세계에서 동일한 규격으로 동일한 시기에 발생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사실 이 크리에이터라는 집단을 직업으로 보자면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규격으로 발생한 그 집단인 거죠. 그럼 이제 그들이 사실 겪어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들을 저희가 이제 해결하는 일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근데 단순히 이제 뷰티랑 만드는 케이스를 넘어서 이제 다양한 산업군과도 협업을 할 수 있고, 또 미국을 넘어서 다양한 국가로도 확장할 수 있고, 또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단순히 돈을 버는 일뿐만 아니라 번 돈을 관리하는 일, 또 그 과정에서 본인들에게 생기는 개인적인 어떤 신용을 관리하는 일부터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저희 같은 회사가 그런 문제를 일찍 감지하고 해결하는 데 이제 몰입하다 보면 많은 기회가 저희한테 주어질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게 크리에이터와 서로 협업하고 공존하고 이익을 쉐어하고 이런 뭔가 그거 자체가 또 하나의 경쟁력일 수 있겠네, 그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어떤 단발적인 파트너로만 보고 뭐 이용 가치가 있는 어떤 상대로만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그들이 이제 막 세상에 저는 최근 5년 내에 형성된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에 같이 발을 맞추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기업이 사실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도전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기에 앞서서 이제 돈도 없고 자원도 없고 정말 모든 게 없을 때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크리에이터를 직접 일일이 만나는 일이었어요. 아하. 저희가 이제 카운팅을 해보니까 1년에 700명을 만났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이제 그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공감하면서 이제 초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생기는 사실은 저는 진정성의 힘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결국 이 크리에이터들의 자발성과 그들의 능력,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죠? 하긴 저도 작년에 그 계룡대에서 열렸던 그 무기, 그러니까 이런 국방 전시회였는데 이거를 전 세계 무기 셀럽 있잖아요. 네. 그분들을 초청해가지고 하니까 몇방 TV라고 하는 건 뭐 기본에 뉴스 해봐야 뭐 몇십 초, 뭐 몇 분인데 이건 몇 박 며칠 동안 전 세계 그 무기와 관련해서는 세계 최고의 사람들이 계속 방송을 해대니까 그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죠? 그런 세상으로 이 마케팅의 시대도 SNS로 완전히 넘어왔고 그 세계를 이끄는 크리에이터들과 협력해서 그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다. 뭐 이런 회사가 우리 누리하우스다. 네, 이렇게 저희가 보면 될까요? 꿈꾸는 모습은 그런 모습입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에서 다른 나라도 이런 비슷한 모델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나라만의 강점이 있다. 뉴리하우스만의 강점이 있다. 이러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저희만의 강점이라고 하면 이제 제가 그 생각보다 일찍 뷰티 산업에 뛰어들었고 이 한국 뷰티가 글로벌하게 성장하는 과정을 사실 소위 말해 직관을 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쌓인 인사이트들이 저희 팀에 굉장히 많이 녹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한국 문화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이제 직업 특성상 출장을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하지만 5년 전, 10년 전에 비해서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이제 저를 대하거나 우리 나라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너무 많이 달라져 있고요. 사실 이런 문화적으로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힘이 있는 국가가 사실 크리에이터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거나 동원하는 데 가장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기회를 10분 활용하는 것이 사실 저희에게 주어진 숙제이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코스닥 3천 가자 벤처 스타트업 이러다라고 하는데 벤처 스타트업을 하는 후배들에게 한마디 조언을 한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정말 무한한 세계에서의 기회가 열려 있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상상력과 꿈의 크기를 제한하지 말고 뭐든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어떤 힘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고 많습니다. 전 세계를 연결할 수 있다. 크리에이터와 함께하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누리하우스의 우리 백아람 대표님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거 그 애니메이션이 처음 나왔을 때 뉴욕타임즈의 인류사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 뉴욕타임즈에 실렸다고 합니다. 저는 다가오는 앞으로 한 달 뒤쯤에 BTS의 그 우리의 정말 사랑스러운 존경스러운 BTS 그룹이 3월 21일 날 우리 광화문 일대에서 서울역까지 전 세계에 공연이 중계되는 이 날이 아마 저는 한국 역사에 한국 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여는 한 지평을 저는 열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BTS 이분들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1억 명이 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전 세계를 향해서 도전하는 한 해, 이런 멋진 한 해가 26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